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이상목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를 20여일 앞두고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공연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이유로 꼽히는데 그 깊숙한 곳에 이 참모진 간의 갈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북핵, 반도체, 배터리 등 이 조율,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 한가득인 한미 정상회담, 대통령실인 이 난맥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대응과 준비 사항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 방지용이라던 이 성남시 CCTV가 가짜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이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관련 이슈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보도본부 한라인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통파 외교관들이 지금 다 그만둔 거거든요. 저런 경우는 보통 갈등으로 봐야죠. 일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갈등설이니 뭐니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김지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열린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죠. 2021년 12월에 첫 회의가 열렸고 당시 한국은 110여 개 초청국의 하나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번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서 미국과 함께 공동 주최를 맡았고요. 대통령실은 현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 결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환영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부패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합니다.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됩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어제는 한미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황병준 기자. 네, 어제 오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정상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견고한 정치, 경제, 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 두 정상은 특히 향후 제3차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이 주최할 것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미가 양국의 가치 동맹 강화 의지를 내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3차 회의를 한국 단독으로 주최할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 주최하는 형식이 될지 등 구체적인 형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황병준 기자가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교체되면서 방미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교체 배경을 두고도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네, 어제 오후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죠. 윤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50년 지기 친구로 대선 캠프를 꾸릴 때부터 외교 안보 정책을 함께 구상을 해왔고 또 집권 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까지 맡았지만
결국 1년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된 건데요. 김 전 실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이러면서 1년 전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또 한일 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어 이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 외교안보 사령탑이 이례적으로 중도 교체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좀 대통령실은 그제 아침까지만 해도 김성한 전 실장의 사퇴설 보도에 큰 문제는 아니라면서 사퇴설을 일축했었습니다. 네. 또 어제 하루 김 전 실장과 접촉한 여러 관계자들도 김 전 실장이 평소처럼 일하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오찬도 같이 했다면서 네.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금 김지아 기자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몇몇 지인들에게 이 직을 마칠 때까지 사심없이 최선을 다할 뿐이란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걸로도 좀 전해졌었어요. 네, 윤 대통령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처음부터 조율을 해왔던 만큼 표면적으로는 김 실장을 조금 더 끌어가려는 기류가 강해 보였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김 전 실장이 대통령실이 부인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김 전 실장이 사퇴 입장을 밝힌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주미 대사의 후임자는 신속하게 선정해서 미 백악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보면요. 윤 대통령 고심 끝에 이 김 전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지만 이 후임자 내정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으면서 혹시 미리 준비가 됐었던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사실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일각에선 대통령실 내부에서 안보실장 교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원을 통해서 이 안보실장 교체를 검토한 바는 없었지만 김 실장이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고 대통령도 만류하다가 고심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안보실장 교체를 결단할 중대 사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방미 준비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 1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등이 출연하는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음에도 확답을 미루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윤 대통령은 3월 초 미국을 방문한 외교 당국자를 통해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했고 김 실장 등 외교안보 참모들의 책임을 물었다는 건데요.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국빈 초청국 정상 부부가 제안했음에도 답변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양국 신뢰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외교안보 라인 쇄신 차원에서 김 실장 교체를 결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번 보고 누락 논란으로 이 안보실의 업무와 실상이 너무 많이 노출돼 그대로 끌고 가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그런 분위기가 여권 전체에서 커졌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로서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또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경우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국빈 방문까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반영이 됐다는 건데요. 예. 김 전 실장은 어제 사퇴 이후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예. 다시 학교로 돌아가 미래 세대를 위해 1년간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라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면 이제 최근 논란이 된 이 보고 누락 문제로 사실상 경질이 된 거다 이런 건데 보고 누락 책임 결코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에 이딴 사태를 가져온 한미 간 공동문화 행사는 질 바이든 여사가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행사라고 합니다. 단순히 한미 양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넘어서 이게 한미 정상 간의 신뢰와 문제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윤 대통령으로선 심각성을 느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김 전 실장이 지휘하는 이 국가안보실은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제안한
미 행정부의 서신에 3월 초까지 답을 주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6차례 크고 작은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실장은 미국 측의 행사 제안을 좀 보고받았지만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이 공연 제안을 듣지 못해서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통령실 내부 갈등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직속 부하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정책 추진 과정이나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서 갈등을 겪었다는 말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차장은 문제가 된 방미 문화 행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안보실 내부 소통을 원만히 끌어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오전 국민의힘에선 김 전 실장의 사퇴 배경에 대한 보고 누락설과 내부 갈등설을 모두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들도요, 사실 이게 정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이 이유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추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치 사실이냐 알려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일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뭐 갈등설이니 뭐니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한 실장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뭐 갈등이 있었다는 등 뭐 했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문제에 있어서 국기만찬 문제 이런 거 자체에서 확인해보지 못했는데요. 뭐 단순히 그런 거 가지고 사임을 하셨겠습니까? 또한 이제 아마 피로도 누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매듭이 된 상태에서 진퇴할 시기를 보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야당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실장 교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외교안보 라인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박홍구 원내대표는요, 다음 달 있을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밤새워 전략을 짜도 모자랄 대통령실이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풍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막역한 학교 동창이라는 안보실장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무너졌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를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외교 참사에는 끄덕없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며칠째 증폭되기만 하는 국민 우려를 깨끗이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걱정이 완전한 난맥상이죠. 완전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걸 준비했던 외교 라인의 핵심 라인들이 교체됐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 연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제대로 하겠냐. 진짜 걱정돼요. 자, 이러한 논란 속에 주미 대사였던 이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공식 업무를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조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곧바로 대통령실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조 실장은 1956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에서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지난해 5월 윤 정부 출범 뒤에 초대 주미 대사에 임명돼서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발전이라는 이 정부 기조에 맞춰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찰떡 호흡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재임 당시엔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과 자주 만나서 비핵화와 이 대북 제재를 비롯한 한반도 주요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런 조 실장의 첫 일정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타이 대표의 만남에 배석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정부 초대 주미 대사를 지내는 등 미국 정세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인 만큼 바로 업무에 돌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가안보실장이 교체가 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블랙핑크와 이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과 관련한 보고 누락이 이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최병묵 위원님 보시기에는
보고 누락인데 안보실장까지 교체해야 될 사안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의전 비서관이나 외교 비서관 선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안보실장한테까지 다 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은 안보실장이 져야 되겠죠.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보실장을 지금 현재 예.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안보실장까지를 교체한다? 그런 게 선뜻 납득은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워낙 이걸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가장 근접한 원인은 이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동안의 갈등설이나 뭐 여러 가지 외교부와의 협조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예. 아마 누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예. 차제에 뭐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러나 빨리 교체를 하고 대신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조태용 신임 실장이 네. 주미대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정상회담 준비는 주미대사와 한국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에 공백도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아마 예. 교체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네. 외교 라인에서 또 핵심 라인이 교체되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외교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김성환 안보실장만 교체된 것이 아니라 그때 예. 의전비서관이나 외교비서관도 지금 현재 교체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 전에 교체가 됐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의 외교 라인 부분이 굉장히 좀 뒤숭숭한 분위기일 수 있겠다라는 좀 우려는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미국의 국빈 방문 을 앞두고 과연 네. 이 준비가 차질 없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종민 의원이 뭐 한미 정상회담을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뭐 현실적으로 미루는 게 뭐 가능하겠습니까마는 그렇죠. 그만큼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업무를 인수인계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네. 최대한 아무런 차질 없이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례적인 건 맞는데 이제 상황이 급박하니까 좀 잘 처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도 지금 여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앞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산 멍게에 이어서 이번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란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스가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인데요. 예.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오보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이 국정조사까지 추진 중인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민주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라!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민 침략 범죄를 부정하고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독도,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다 논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강력하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역사 침략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 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의 삭발식까지 진행을 하면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고 일본의 부당한 역사 침략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이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또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규탄 대회가 시작되기 전 대통령실은 이미 언론 공지를 통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죽창가를 부르면서도 일본 언론의 보도는 왜 이리 맹신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교 행위, 특히 정상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의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더구나 집권까지 했던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 하나는 왜 이렇게 맹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제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삭발식까지 진행을 하면서 대규모 규탄 대회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국정조사부터 하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서 장윤주 변호사 보시기에서 이게 국정조사 외교 관련된 건데 국정조사를 해야 할 상황입니까? 요구할 상황인가라고 봐야 돼요? 일단 당연히 여당에서는 이 부분은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부분도 일견 또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요. 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외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예. 국민의 건강과 또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금 독도가 일본 영토라가 실렸다든가 또는 뭐 강제 동원에 관해서도 광제성에 대해서 기술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단순히 정상회담에서 외교적인 문제로 마무리됐다, 뭐 한일 관계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나아가서 네네. 뭔가 그 후에 후속적인 조치들에서 분명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큰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럼 과연 한일 정상회담 때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고 우리가 무엇을 양보한 것인지 그리고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것이 또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오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네. 계속해서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보도들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실에서 또는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오보니까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또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병문 의원께 두 가지 여쭤볼게요. 후쿠시마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하고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선 그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마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표기와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네. 왜 그러냐면 그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교과서는요. 뭐 한 달 전에 결정해서 바로 표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그 일본 교과서에 기록된 거는 적어도 몇 년 전에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관련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 네. 마치 그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선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일부 좀 뭔가 부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 당국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논의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가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현역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직 총리입니다. 그렇죠. 예. 전직 총리한테 여러 가지 외교적 언사로 뭐 설령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얘기를 했든 간에 전직 그 당국자하고 얘기한 걸 가지고서 그게 마치 현 일본 정부랑 얘기를 한 것처럼 그것도 일본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예. 국정조사는 누구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부를 수 없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일본의 뭐 정치인들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둘이 얘기한 걸 가지고 누구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이 없는 정치 공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요. 어제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이 있었는데 성남시청에 설치된 이 CCTV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네, 어제는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 이 정 전 실장 측은 지금까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2013년 3천만 원을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이 당시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이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았겠냐고 주장했고요.
자신의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이어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정 전 실장 측이 주장한 CCTV는 선도 연결되지 않은 모형이고 관리 번호도 없는 가짜라면서 이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었다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당시 비서실 직원들도 CCTV가 없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들의 항의가 있을 때 휴대전화로 따로 녹화했다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측과 이 검찰의 그 고성이 좀 이렇게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가 돼서 이 법정에 출석을 했던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웃음을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전 실장이 주장하는 성남시청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사무실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가짜 CCTV거든요. 그러니까 CCTV 모양만 있지 실제로 CCTV가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CCTV입니다. 거기에 음성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전혀 음성이고 뭐고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시장님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의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수가 설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거는 가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서실에 있는 부분도 좀 가짜가 있다. 라고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본인의 자리가 다른 직원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구조상 뇌물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긴 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뇌물을 주셨다고 했을 때는? 저기 책상에 넣어놓기도 했고요. 그 창 쪽으로, 바깥 창 쪽으로 있는데 거기서는 CCTV 안 보입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이 주장까지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그 성남시청 내 CCTV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치적으로 보도가 한 번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남시청 내부 CCTV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1년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뇌물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시청 내부에 CCTV를 달았었다고 강조를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일터에 스스로 CCTV를 달았다고 보도하면서 실제 CCTV가 작동되는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성남시청 내에 설치했던 이 CCTV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당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CCTV 얘기를 한번 하면요.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취임을 하고 나니까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책 저거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 그 1,000만 원 줬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내가 아닙니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입증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 찍어 놓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달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지만 어제 정 전 실장 재판에서 이 CCTV가 가짜라는 주장이 불거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CCTV가 가짜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당시 CCTV 작동 영상이 보도가 됐는데 더 이상 무슨 입장이 더 필요하냐면서 유 전 본부장의 아무 말에 검찰이 신뢰를 부여하는 비극적 희극의 작금의 현실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정 전 실장의 첫 번째 재판에서부터 지금 양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법정 공방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정 전 실장 측은 뇌물 혐의를 비롯해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은 앞서 이 대표의 공소장에는 빠지면서 검찰이 무리한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이 김만배 씨의 428억 약속 의혹을 보고받고 직접 승인도 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의심하고 있고요.
이 정 전 실장 재판 대응과 동시에 이에 대한 보강 수사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 전 실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서증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이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변론을 분리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녹취에도 나왔습니다만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이 CCTV가 가짜다? 이게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재판에서 다른 쟁점들도 많은데요. 어제 일 때문에 그 CCTV가 과연 진짜냐 아니냐의 쟁점으로 좀 진실 공방이 또 하나 불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 측에서는 당시 CCTV도 있고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 이런 논리를 폈던 것이었는데 네. 검찰이 그 CCTV가 가짜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거든요. 예.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되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CCTV가 진짜이든 가짜이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각각 이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네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재판부가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알겠습니다. CCTV 가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당시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비서실 직원들도 저게 그 실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휴대전화로 뭐 실제 다른 상황을 촬영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검찰이 그 조사한 결과를 아마 재판부에 이미 제출을 했을 것으로 보고요. 예.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이 문제는 이미 끝난 얘기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판사 입장에서도 뭐 저 부분은 이미 확인이 끝난 것으로 보고 다만 여하튼 CCTV가 있었다 치더라도 CCTV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렇죠? CCTV는 다 뭐 그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요. 예. 뭐 잠시 꺼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 없다. 이 논리는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이 최측근이죠. 이 김용 전 부원장의 7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인물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시작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7번째 재판에서는요, 이 남욱 변호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씨는 잘 알려진 인물이죠. 검찰은 남욱 변호사에게서 나온 돈이 이 씨의 손을 거쳐서 정민영 변호사에 전달이 됐고 다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용 전 부원장에 넘어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씨는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시기와 또 자금 조성 방식 등이 담긴 메모를 직접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리스트라고 적힌 그 메모 상단에는 4월 25일 1, 5월 31일 5 등의 이제 숫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이것은 4월 25일 1억 원, 5월 31일 5억 원을 전달한 그런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씨가 증인으로 나선 오늘 재판에서 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정황이나 뭐 해당 메모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그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견강부회, 즉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였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반박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이 공소장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네,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들이 앞서 검찰이 대장동 위례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작성한 이 대표 공소장을 입수해서 관련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네, 검찰은 160장이 넘는 이 대표 공소장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자본 개발 사업을 용인했다면서 무자본 무자력의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천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도 수천억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검찰은 이 대표가 유착 관계에 있던 민간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제시한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이 막대한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있었다고 적었는데요. 네. 이 근거로 이 대표가 개인 SNS 등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황금 이권 상업 등으로 좀 표현을 하고 2018년 1월에는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9천억 원을 언급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는데 그렇죠. 과거 이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선전, 마타도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 조종되는 뭉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또 검찰은 당시 사업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부 의견이 수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5월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음에도 실질적인 심사 없이 단기간에 가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에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 정책적 대안을 포기시키거나 희생시켰다고도 적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9년 열린 이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먼저 이 대표가 그 변호사이던 시절 당시 한 언론사 PD와 짜고 이 김병남 성남시장 측에 검사를 사측에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가 돼서 당시에 이제 벌금 150만 원을 확정을 받았는데요. 네. 다만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나는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 누명을 썼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이 김병남 전 시장 비서 출신이자 백현도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씨의 측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래서 검찰은 최근 A 씨에 대해서 위증 혐의와 그리고 이제 백현도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A 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27일 법원에서 기각이 됐었죠.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A 씨를 이틀 연속으로 불러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고 A 씨가 이 검찰 조사에서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던 그 기존의 태도를 바꿔서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A 씨는 이 알선 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일부라도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 역시 기각 사유로 이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 확보와 주거 확실성 등을 좀 들었던 만큼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백현동 본류의 알선 수재뿐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위증과 그에 이은 알선 수재까지 나온 사안이라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A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A 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 역시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는 앞서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면서 일축한 바 있었죠.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과 또 한동훈 장관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표님,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도 지금 현재의 그 시행령상으로는 적법하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이 몰랐다는 발언 등으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검찰이 내놓은 이 증거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네, 뉴시스 보도 내용인데요. 예.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었다며 지난 2016년 6월 16일자 보고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그날은 이 대표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던 때라며 김문기 전 처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당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10일차에 접어들었었고 다음 날 단식을 중단한 뒤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었습니다. 예. 이 대표 측은 별도의 가림막도 없이 일거수일투족이 언론과 행인들에게 공개되던 상황이라며 이 김 전 처장이 광화문에 와서 업무 보고를 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내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특히 내일 재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의 첫 법정 대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좀 짚어봐야 할 것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이 경찰의 핵심 인물인 이 배모 씨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이 배모 씨 의혹을 잠시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이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모 씨가 이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이 대표 일가의 식사비 등을 사적으로 결제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현재 배 씨는 이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 국민의힘은요. 공무원인 배 씨가 이 대표 배우자인 이 김혜경 씨의 김혜경 씨를 위한 뭐 사적 수행 비서로 뒀다 그런 이유로 이 대표와 김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배 씨가 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 등 의전 행위를 주 업무로 했는지 등을 이제 수사를 했는데 네. 배 씨의 채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해당 건은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검찰은 이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이 배 씨의 채용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 앞서 논란이 됐었던 배모 씨의 통화 내용 녹취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눈치를 봐야지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데로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전에 무시한다 생각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그 약이랑 증이랑 카드랑 신분증이랑 다 넣어서 경비실에 놔줘요.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요. 경비실 맡긴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사모님.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럼 늦으세요, 사모님. 댁에 누구 계세요, 사모님?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열고 배 씨와의 인연에 대해 해명하고 또 공과사를 분명히 하지 못했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었고요. 이어 지난해 8월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는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침묵한 바 있었습니다. 배 씨 역시 지난해 8월 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을 피했었는데 과거에 나온 김혜경 씨의 목소리와 배모 씨의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시죠.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드시는 집에서 배달된 샌드위치나 초밥 가족이 먹은 겁니까? 지각된 사람한테 경찰한테 법인카드 이용 의혹 모두 부인하신 거예요? 김혜경 씨 지시 없었습니까? 김혜경 씨...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주목되는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후인 이제 2시부터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어요. 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과도 연결이 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하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에 과장이 있다면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 운동까지 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는 앞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방탄 논란에 빠졌던 상황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압박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방탄 국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운을 다한 불체포 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갖기 어렵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하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이 가결이 될 경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대비가 되면서 이 계속되는 이른바 방탄 비판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겠죠. 또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다수당인 민주당만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 이 방탄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자칫 이 하의원의 혐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관련해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하영재 이 체포 동의안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뭐 자유투표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의원들한테 위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좀 애람되지 버린 카드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오해도 좀 있는데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해주면서 네. 이재명 대표에게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우려들을 하시긴 한데 워낙 뭐 사안이 다른 문제고 우리 당에서야 야당의 이제 정적 제거 또 야당 침탈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부패하고 위선적인 정당으로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저쪽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워낙 달라서 뭐 오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뭐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좀 전에 이루라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만 이 하영재 체포 동의안이 잠시 2시부터 이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부결이 되더라도 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장효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만큼 뭐 분위기가 뭐 술렁이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하영재 의원은 이제 여당의 의원이고 민주당 네.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체포동의안 표결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이 당론을 정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네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이야기를 어떻게 하더라도 실제 투표장에 가서 어떤 표를 던지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때도 예상과는 다르게 이탈표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도 분석이 됐던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지겠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투표 과정에서 어떤 표를 던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다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야당 책임이다라고 이끌어가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는 좀 다른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후폭풍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의 표결 결과는요. 국민의힘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전원 찬성을 한다고 해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거 아니고 전원 부결을 반대를 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거 아닙니다. 네. 이에 대한 키는 역시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의 입장은 나와 있어요. 네. 거의 당론에 버금가게 이 체포동의안은 찬성을 한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 결정권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아까 그 리포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의 책임론은 커질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 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니 그럼 이거는 왜 뭐 가결되면 왜 가결시켰느냐 부결되면 또 왜 이것까지 부결시켜서 비리를 옹호하느냐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은 민주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 뭐 김두관 의원은 뭐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아마 외형적으로는 민주당이 뭐 자율투표라는 그런 형식을 띌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야 할 것이고 실제 일반 국민들도 아마 그 책임을 민주당 몫으로 돌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가결이 나오든 부결이 나오든 민주당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이 전우원 씨 소식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 전우원 씨가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이 됐어요. 네, 지난 28일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된 전우원 씨가 체포 3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죠. 이에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전 씨를 체포해서 국과수에 모발과 소변 검사를 의뢰하고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고려해서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석방된 전 씨는 5.18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즉시 광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대마초, DMT 등등 각종 마약들을 사용한 걸 인정했습니다. 당일날 나오는 결과로는 다 음성이 나왔는데요. 더 자세한 검사 기록은 좀 더 기다려야 나올 것 같아요. 가능하면 오늘 일단 가서요. 그 다음에 재단 측에 연락을 드려서 언제 방문이 가능한지 여쭙고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고 싶고 연락을 받아주실 때,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감사히 생각하고 축복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전 씨의 석방 현장에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와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와 또 부상자회 등 이 유관단체 관계자가 나와서 전 씨를 맞이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전 씨를 보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은 5.18 부상자의 회원들은 전 씨를 응원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5.18 부상자의 서울특별시 지부장은 전 씨에게 용기 있는 결정에 이 5.18 피해자들은 높게 평가한다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이 5.18 영령들에게 당당한 사과를 해달라라고 전했고요. 고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 씨도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나간 잘못을 참회하고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하기를 고대한다라면서 이 미국에서 와서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해서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격려하고 싶다면서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 씨는 연신 고개를 숙여서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5.18 관계자들과 인사를 마친 뒤 전 씨는 곧장 광주로 향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SBS 제작진 차량을 타고 광주에 도착한 전 씨는요. 늦게 와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늦게 온 만큼 반성하고 더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의미 있는 기회이자 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 피해자분들 또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의 억울한 마음 풀어드리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정말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께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분들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정말 원한도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전우원 씨 광주에 내려가 있고요. 전우원 씨가 5.18 단체와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에 첫 공식 사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남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네, 전우원 씨 입장에 따르면 5.18 단체와의 공식 만남 내일쯤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 씨는 5.18 단체와 31일 공식적인 만남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공부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전 씨는 오늘 하루는 휴식을 취한 뒤에 내일쯤 공식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 씨의 민주묘지 참배 일정 등을 논의하는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내일 오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과 차담회를 가진 후 사죄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기념공원대에 위치한 추모 승화 공간으로 방문한 뒤 오후엔 5.18 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에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습니다만 전우원 씨가 예정대로 내일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된다면 전두환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개 사과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 이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서 전두환 일가 누구도 공식적으로 5.18과 관련해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 때문인지 5.18 관련 단체들은 이 전 씨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사과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 조진태 5.18 재단 상임이사는요. 그런 우려를 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결과 전우원 씨의 입장 증언을 청취할 만하고 또 그 진정성을 광주에서 직접 확인한 뒤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죄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매우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죄를 위한 그 직접적인 행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매우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서요. 편안하게 이제 본인의 심신은 물론이지만 편안하게 역사적 과제. 전우원 씨가 지금 감당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개인의 숙제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엔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이고 이 과거 역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 인류가 감당할 과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뭔가 하나의 이제 계기나 동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특히 조 이사는 전 씨는 본인이 처벌을 무릅쓰고 귀국까지 했다면서 전두환 후손이라는 굴레 그런 부분들을 한 청년이 감당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에 한편으론 좀 안쓰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죄를 하기 위해서 광주를 찾은 일에 대해서는 가슴이 먹먹하다면서 복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손자의 모습,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두환은 뭐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떴죠. 전두환의 죄과는 결코 사라지거나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어왔고요. 그 믿음은 이제 역사적으로 반드시 단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죄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 사회적 범죄자가 후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진지에 대해서 지금 전우원 씨가 바로 그 적나라하게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후손이 또 그런 무거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저는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이고 진정성 같은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아까 뭐 일각의 평가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전우원 씨가 이제 마약을 그 얼마 전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진정성을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도 뭐 당일 검사한 곳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제 정밀 검사를 하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과연 그 뭐 완전히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는 일각이 여전히 의문을 품을 거라고 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물론 뭐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신해서 사죄를 하겠다는 거를 5.18 관련 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뭐 환영 지금 뭐 그 각종 코멘트에서 나오듯이 환영할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일 그 전우원 씨와 5.18 관계자들 만나는 이 분위기는 대단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그 진정성을 평가할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다음 순서대로 갈 수 있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주에 대한? 일단 내일 그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니까요. 예. 거기서 전우원 씨가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어떤 사과의 이야기를 할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동안 SNS나 뭐 영상을 통해서 5.18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이라든지 본인이 네. 죄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좀 예상되기는 합니다. 네네. 그런 과정에서 또 본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 사과의 진정성 여부도 의심하시는 일각의 눈초리들이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더더군다나 진정성을 담아서 사죄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 사죄에 대해서는 5.18 또 피해 유가족분들이 또 그분들이 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진정성을 판단을 받을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사죄를 받아들인 후에 전두환 일가에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까지 본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록 사죄 없이 사망하긴 했지만 네네. 그 일가들이 계속해서 사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예. 어떤 역사적인 화해의 장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것이 여기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이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죠. 예, 국대 불화설 솔설. 이 축구 대표팀 주전 손흥민 선수와 이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대표팀에서 공격과 수비의 양대축을 맡고 있는 두 선수죠. 그렇죠.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때 아닌 불화설에 휘말렸습니다. 네. 이 어제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SNS 계정을 차단했다는 그런 주장이 올라오면서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네티즌들은 김민재 선수의 그 SNS 팔로잉 목록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또 그 SNS 기능상 계정을 차단을 하면은 네네. 그 사람이 누른 좋아요와 댓글 등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이 김 선수의 SNS에 이 손흥민 선수의 흔적들이 삭제가 됐다면서 어허. 이거 뭐 계정 차단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가능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설왕설래가 오가면서 현재는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서로를 다시 팔로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편 오늘 오전 손흥민 선수가 영국으로 출국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항에서 별도의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른 아침부터 배웅을 나온 팬들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한 뒤에 서둘러 출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별도의 팬 서비스나 인터뷰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취재진의 부름에도 가벼운 목례로 대신했는데요. 이 불화설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재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출국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불화설이요. 그제 열린 이제 우루과이와의 이 평가전을 치른 뒤에 하루 만에 나온 이 논란입니다. 팔로우까지 하지 않은 게 논란을 키운 모양새인데 어쩌다가 이 불화설 추측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먼저 우루과이와의 그 평가전 직후 논란이 됐던 김민재 선수의 대표팀 은퇴 시사 그 발언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맞아요. 당시 경기에서 1대2로 패한 뒤에 김민재 선수는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며 대표팀보다는 이제 소속팀에만 신경을 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거 대표팀 은퇴하는 거 아니야? 그거 시사한 발언 아니야?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한창 뛸 나이인 이 26살에 국가대표 은퇴를 시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요. 경솔하고 책임감이 없다 이런 비판이 터져 나왔고 네. 일부에서는 군 면제 받고 나니까 이제 대표팀 출전은 필요가 없어졌느냐라고 분노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김민재 선수가 은퇴 시사 발언에 해명을 하면서 논란은 좀 끝난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어제 SNS에 힘들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표 선수로서 신중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에 실망했을 팬과 또 선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예. 네, 관련해서 김민재 선수의 지난 발언과 소속사 관계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제가 목표하는 거는 또 부상 없이 계속 대표팀에 와서 활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상이 있거나 기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또 대표팀에서 기회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유지를 잘 하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국가대표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거는 되게 컸던 친구인데 경솔하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좀 뭔가 쌓여온 것들이 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사과글에 대해서 좋아요도 누르면서 화답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손 선수는 사과글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김 선수를 위로했고요. 이후에 자신의 SNS에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손 선수는 그동안 국가대표 경기가 끝나고 나면 SNS에 뭉클한 소감을 담은 글을 올려왔었기 때문에 이 글도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선수의 입장문이 비슷한 시기에 올라오는 바람에 그 내용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오갔고요. 여기에 SNS 차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불화설이 제기된 건데 일단 두 선수가 마파란 것이 다시 확인이 되면서 이번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SNS 차단을 둘러싼 소동이 이게 단순 해프닝인지 또 실제로 두 선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이 없는 만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주축인 두 선수의 갈등 논란으로 이제 막 첫 출항을 한 또 클린스만스호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않을지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중장비의 혼비백산. 어제 울산 주택가에서 아주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37m 높이의 대형 건설 장비가 넘어지면서 울산의 한 주택가가 순식간에 저렇게 폐허로 변했는데요. 네. 사고가 난 거는 어제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영상 보시면요. 이 지나가는 사람 위로 대형 건설 장비가 서서히 옆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놀란 행인이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오자 이내 이 건설 장비가 건너편 건물을 통째로 덮치고 맙니다. 지금 장면 나오네요. 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 장비는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안을 뚫는 이 항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고 인근 원룸 그 건물 3개를 덮쳐서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갔고 또 건물 지붕 쪽이 움푹 파인 등 피해가 컸습니다. 네. 사고 당시 건물에서 급하게 빠져나온 주민들은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면서 아찔했던 순간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현장 목소리와 관계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폭발음처럼 굉음 소리 들리고 그냥 지진 진짜 엄청 강하게 일어나듯이. 야간 출근하니까 자고 있었거든요. 쇳덩어리가 바로 옆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시공 완료 이동 중 집안이 침하하면서 하부 철판이 전도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인들이 이제 극적으로 대피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다행히 사고로 인해 큰 부상자는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로 임산부를 포함한 주민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옆으로 떨어졌어도 자칫 큰 인명피해로 번질 뻔했는데 실제로 원룸 건물 위층에 거주한 한 주민의 경우 이 철근이 바로 몸 옆에 떨어지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는 이 항타기가 집안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마치고 다른 곳에 작업을 하고자 이동하던 중에 넘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중장비가 이 덮친 원룸 3곳 충격이 아주 상당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장 주민들은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이번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고 난 건물 옥상은 부서진 장비와 기둥들이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 있고 이 건물 옥상은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라 추가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 수도 등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실시했고요.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시공사 측은 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된 주민 20여 명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뒤풀이는 계속된다.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이루아 기자. 네, 원조 트롯 오디션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던 미스터 트롯 2가 지난주부터 뒤풀이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가요계 레전드와 또 톱7의 특급 콜라보 무대가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할 주인공은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이 트롯 여신 김연자 씨인데요. 김연자 씨는 미스터 트롯 2의 마스터로서 정말 경연 내내 환한 미소와 또 따뜻한 조언으로 참가자들의 정신적 지주가 돼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오늘 무대에서는 김연자 씨가 안성훈, 박지연, 진혜성 등 이 톱7과 함께 히트곡 아모르 파티를 부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해온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아모르 파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반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자, 앞서 결승전에서는 또 다른 이 프로 레전드와 미스터트롯2 참가자들의 역대급 콜라보가 화제가 됐죠. 맞습니다. 화제성과 인지도 면에서는 톱7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참가자죠. 이 낭만가객 김용필 씨가 원조 낭만가객인 최백호 씨와 낭만에 대하여 듀엣 무대를 선보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당시 최백호 씨는 결승 진출에 실패한 김용필 씨에게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겨우 한 번 넘어졌을 뿐이며 나도 수없이 넘어지면서 오늘까지 왔다.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시라고 응원을 해서 또 가슴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이 필요 없는 최백호 씨와 김용필 씨의 레전드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의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자, 오늘 또 하나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는 이 콜라보 무대가 준비가 돼 있다죠? 네, 맞습니다. 형제는 용감했다. 바로 리틀사이 황민도 군과 이 괴물 가창력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나타낸 형만한 아우, 이 황민호 군의 형제 콜라보 무대인데요. 네. 맞서 예심 당시 형이 선보인 이 영일만 친구 무대를 보면서 동생 황민호 군이 오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형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끈끈한 형제애를 과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화제가 됐던 황민우 군과 황민호 군의 예심 무대도 다시 한번 보시죠.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시원하다 시원해.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꽃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이어 일만 친구야 이어 일만 친구야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 동생이 대기실에서 오열 중이라네. 네네네. 정말 잘하는데 안 터졌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미 어디시여 차라리 죽으랴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석방 자리에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 씨가 참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5.18 유족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5.18 관계자와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 잘못임을 바로잡습니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